오늘 현장고 강좌 10호 출판 기념회에 앞서서 홍성용 선생님의 신자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강의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앉아서 했습니다. 이 신자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는 우선 당장 의문이 도대체 왜 극복해야 되는데 라는 의문이 제기될 겁니다. 되게 그 1960년대부터 이렇게 신자파 운동들이 유럽에서 특히 이른바 비판이론 혹은 프랑크푸르트 학파, 그다음에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등등의 영향을 해서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했죠. 이 핵심은 그 수단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렇게 있습니다. 전통 작파하고 다르게 다문화주의, 동물권, 여성주의, 성소수자운동, 환경운동, 기타 소외계층의 인권 신장운동 등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운동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위키예요. 이 굉장히 범위가 광범해요. 그래서 그 독일 위키에 보면 프랑크푸르트나 유럽 코미니즘, 녹색당, 자율주의, 군소 원외 조직들인 K그룹, 거기다가 이제 극좌 테러리즘 성향을 띠는 혁명세법, 여기서 파생된 근본주의 페미니즘 운동인 롯데 초라라는 건 분노라는 사전에도 없는 거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붉은 분노 이게 막 재판소 팔버리고 막 이랬던 운동들. 저 도시계열나 자처했던 적군파도 다 이 신자파로 분류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격이 서로 딱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고 서로 지들끼리도 싸울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특징이 공통점이 조금은 있다는 거죠. 그 핵심은 현실사회주의 운동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거리를 둔다. 그다음에 당 중심, 특히 레닌주의 당 중심의 혁명운동, 변혁운동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그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제 심지어는 이제 국가 전반을 이제 거부하는 운동, 좀 과장된 거를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거칠 필요 없이 그대로 공산주의로 이렇게 넘어가자 하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하여튼 핵심은 그래서 그 다양한 운동하면서 노동 중심이 아닌 것처럼 돼가는 거예요. 자원주의 쪽으로 자꾸 기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중심적인 얘기가 자꾸 희석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 문제가 노동과 자본이기 때문에 노동과 자본 간의 적대적 모순이 있는데 이것들이 핵심 문제가 아닌 것 자꾸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의 문제에서 자꾸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그 과격파였던 적극파나 이런 운동들은 되게 90년대 말쯤 와서는 다 그냥 소멸돼버리고 급식돼버리고 이러죠. 심지어는 그룹화 막 넘어가고 이런 다 실패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 사회는 그 소련 붕괴 이후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막스주의가 막 이렇게 퍼지면서 알게 모르게 이제 신자파적인 문화 분위기, 운동 문화가 또 전반적으로 확산됐죠. 제일 먼저 이제 학계 쪽에서부터 시작했죠. 학계 쪽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지원 체제가 다 갖춰지면서 논문 한 편당 뭐 2천만 원 이러면 그 논문에 어떻게든 당첨되기 위해서 뭐 열과 성을 다 혼을 빼는 거예요. 혼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자본주의 근본 문제와 정면 대결하는 그 이데올로기, 아니, 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폄하하거나 주변으로 몰아내고 당첨이 안 됩니다. 그런 거 쓰면. 저도 한 번은 뭐 민중문학과 유물론이라는 주제로다가 뭐 이렇게 학진에다가 몇 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써가지고 신청했더니 당연히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딴 주제로 할까 하다가 보니까 이 주제가 참 좋다. 다시 하자 해가지고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통섭, 소통, 뭐 온갖 그런 것들로 이제 넘어가겠죠. 그 검열 딱 켜가지고 검열적인 심사가 검열이죠. 그걸 딱 해서 하는 분들이 되게 대학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저도 한 번씩은 들어가 봤는데, 뭐 들어오는 내용들 보면은 다 거기서 보이고, 그 근본 문제 다루는 건 잘 안 보이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 학교에서부터, 대학에서부터, 그런 학생들한테 그대로 전파되죠. 학생들한테 전파되면 또 그대로 또 이게, 학생들이 다 나오면 또 노동자 아닙니까? 노동운동 쪽으로까지도 스며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나마 좌파라는 이름을 뭘 하는 거는 꽤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 진짜 근본 문제와 정면 대결하는 거는 점점 어려져서 학생들이 자기가 노동자라는 의식을 안 하게끔, 노동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게끔 되어 온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정치라는 말을 회피하게 되고, 그 대립하는 자본이라는 말도 잘 안 쓰다 그러죠. 자본 권력 이런 말도 잘 안 쓰고. 그건 뭐라 그래요? 그냥 시장 권력 이러고. 그 자본 얘기하면 노동 얘기 딱 나와야 되니까. 그 대립구조가 자꾸 생각나요. 그거 피하는 거지. 이런 현실 속에서 어, 이제는 뭐 정치가 노동자 정치 세력이 성장 조금 특당 말다 하다가는 이제는 자본 분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민주당이나 국민당이나 둘다 중요한 자본 분파하고 그 효율적 방법론을 가지고 좀 의견 차이가 있을 텐데 자본 독재하에 다 같이 놀고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단 말이죠. 물론 차이는 있다고 보죠.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 본질은 또 그런 면입니다. 그거 아닌 제3의 진짜 노동자 세력이 정치적으로 성장할 길이 잘 안 보이는 현실까지 와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인구 구조로 볼 때는 압도적인 다수가 노동자, 당연히 민주사회고, 민주사회라면은 노동자들이 어, 그 주인, 국가 권력의 주인,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마땅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그냥 어디서든 얘기할 수 있는 뭐 저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어디서 가서도 그렇게 민주주의 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뜻이 뭐냐? 민중이 주인인 사회 아니냐? 그렇다면 압도적인 다수가 노동자 민중인데 그 사람들이 국가 권력의 주인이 되어야 되지 않나?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이게 안 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현재 한국 사회의 주요 무슨 압도적인 인구 구성에 대비해서 정치 권력이 부재한 현실, 주요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의식도 안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파해 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이때 신접파는 그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어, 강한 민주화, 그다음에 자발성을 존중하는 여러 가지 문화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보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노동자 중심적인 사고, 그 자본 독재를 극복해야 된다는 문제의식 이런 부분에서는 취약하다. 그래서 이제 뭔가 바꿔야 되는데 그 바꿔야 되는 문제의식이 이제 최근에 와서는 점점 더 절실해지지 않는가. 소련 붕괴할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더 절박하게 세계 체제가 자본주의가 그 축적이 자꾸 부딪히면서 끊임없이 그냥 착복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절박해졌다. 제국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환경, 후쿠시마 제2, 제3 언제라도 또 터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I부터 해서 끊임없이 기술 개발로
노동력 절감해가는 과정에서 실업은 아니면 양질의 일자리는 다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반복되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그런 건 누가 하겠느냐. 자본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계속 착취구조를 유지할까 연구하겠지만 삼성연구소나 이런 데서 그런 거 연구하겠죠. 그렇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얘기는 잘 안 하고 이 자본의 무한 증식이라는 그 본질 그걸 포기하고 공존, 공영 뭐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지구가 망하도 우리는 간다 하는 싶었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어하려면 결국 노동자들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제압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제 문제의식입니다. 이제 조금 제가 급하게 나가느냐고 처음에 좀 빼먹었는데 뭐냐면 이 신자파 이론도 그때그때 나름으로 그 당대의 문제거리들과 열심히 싸웠거든요. 굉장히 고민들도 많이 하고 치밀하게 이론적으로 뭘 생산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 지금 저희 발제문 요 PPT는 더 간략하고 또 책으로 나온 부분은 더 조금은 더 구현되어 있지만 그것도 사실상 각각의 이론가들마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복잡하고 포괄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제 눈에 탁 뜨이는 좀 핵심적인 문제거리라는 부분만 뽑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공정하게 대우받는다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 당사자들. 최근에 뭐 아도르노가 학회를 이거 이렇게 아도르노 학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학회를 이제 독일에서 막 되게 열심히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자리 잡은 그뭐 교수급들 연구자들이 뭐 되게 많이 들어갈 텐데 자기들은 가서 최소 뭐 몇 년, 10년 가까이 열심히 연구해서 왔는데 한두 마디로 정리해버리냐 이런 겁니다. 알티세르 가지고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알티세르 이거 안 돼 싶어도 이제 뭐라고 한마디 하고 뭐 비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읽어봤는데 많이는 못 읽고 좀 몇 권 읽어보니까 진짜 읽을 때마다 입에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냐.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한마디로 몇 마디로 정리해 치우고 끝내려니까 비판할 수가 없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를 갈면서도 읽었습니다. 근데 실제 내용은 들여다보면은 진짜 도움이 되느냐. 이 노동자 정치, 발전하는데, 또이 자본 독재 극복하는데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그때는 뭐 조금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당 부분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더 많아 보입니다. 그 핵심은 어쨌든 노동자 중심주의를 빼버리는 거. 그런 과정에서 당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방하는 거. 나아가서는 이제 국가 문제도 소홀해하는 거. 국가 권력 문제를 소홀해하는 거. 이제 이런 게 그 핵심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미 이 자본주의 현실이 너무 절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중국이 먼저냐, 아니면 미국이 먼저냐. 그런 어느 한 군데서 터지거나 해도 한국은 뭐 완전히 폭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자꾸 내놓는 전쟁은 뭐 한반도도 굉장히 어, 위험한 그 지역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하면 진짜 대한 사회, 대한 질서를 빨리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준비는 참 미진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서 이걸 정리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좀 자세히 읽어보면서 나름으로 꼼꼼하게 분석도 하고 비판하겠다라는 그냥 일종의 선언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글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너무 어렵고, 그냥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더 읽어보겠다. 그리고 읽는 것 끝난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이 소화돼서 현장에서도 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 상당한 노력들이 또 필요한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 신작화 극복이라는 거는 뭐 논문 한 편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진짜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격까지도 나갔었어요. 신작화 이론이 그렇게 근데 멀리 퍼진 과정에서는 무척 조건이 분명히 있었죠. 그거는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양극화 만들어내고 노동자분들이 괴롭고 그런 와중에도 전반적으로 어, 눈부신 경제 성장을 또 해왔단 말이죠. 한국 사회는 특히 그렇죠. 그래서 뭐 10위권이냐 정하고 있고 그 와중에 어, 제국주의적인 요소들도 알게 모르게 막 만들어내고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서 저임금 노동력 덕분에 추가위원들 막 빨아오고 그거로 또 국내 경제가 돌아가고 그 레닌이 그 20세기 초 막스가 19세기 말에 얘기했던 그 노동계급 상층부에 대한 매수 얼마든지 가능해졌고 그 중에는 그 상층부 중에 핵심은 또 기본 이데올로기들이고 대학 교수 비롯해서 연구자들 그들에 대한 또 매수 얼마든지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막 사회화 학평화 되면서 이렇게 변해온 과정들이 있죠. 근데 이 제국주의적인 발전 과정이 그 무적 토대로서 기능하면서 행방의 신작화가 각광을 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걸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무적 토대가 변했다는 얘기, 변해가고 있다는 거, 그 제국주의적인 토대라는 게 그렇게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가변적이고 위태위태한 것들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어, 면밀히 따지고 받아들인다면 그냥 안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뭔가 대응책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의식적, 조직적 운동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걸 대중적으로 공유하고 조직화하는 그런 과정이 불가피하다. 어, 요 신자파 운동은 서로 막 충돌을 더하고 상이한 입장들을 취하지만 기본적으로 몇 가지 공통점들 내지 비슷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는 우선 현실사회주의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쪽이니까 그 역사를 자꾸 그냥 파묻어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청산주의 쪽으로 빠집니다. 이 청산주의 쪽으로 빠지면서 동시에 이제 막스레닌주의 당이죠.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해서는 안 될 실패한 과거 운동이라고 낙인 찍는 그런 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 이데올로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뭐 아도르나 알티세르나 네그리나 이런 사람들이 어, 굉장히 치밀한 뭐 이론가들이면서도 또 이상하게 그 부분에 가서는 어, 칼같이 막 잘라버리고 거부하고 이런 요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르노 같은 경우는 변증법 이론가로서는 꽤뭐 열심히 했다고 여겨지는데 그 동구 공식 철학 변증법적인 물론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이론이 아니다. 그냥 공식 외워가지고 전부 따라하는 그 무비판적인 사고의 운동, 개념의 운동이라고 그러죠. 개념의 운동을, 개념의 노동을 전혀 안 한다. 그냥 공식 외워서 그냥 같이 따라가고 있다. 그런 식으로 딱 단죄해버려요. 근데 과연 그런가? 그건 이제 의심스럽죠. 과연 소련이나 동부 쪽에서 그 편집법 이론의 성과가 없는가 그렇게.
이거 아주 중요한 타겟이 루카치예요. 루카치는 아주 계속 씹어대요. 왜냐하면 구원들이 있어요. 루카치가 아도르노를 놓고서는 막 뭐라고 욕을 했죠. 그 뺀질뺀질 하다가 한마디로 욕을 했어요. 그 그랜드 호텔에 앉아서 바깥은 지옥이다, 지옥이다 그러면서 지어는 그 안에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음악 듣고 그래서 그랜드 호텔 지옥, 지옥이라는 이름이 그랜드 호텔에 앉아 있는 놈들이 있는데 그 대표자가 아도르노다 이렇게 실명으로 비판을 했어요. 아도르노는 그거 열받아가지고 또 그 후에 보면 계속 루카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앉았죠. 뭐 논문 한 편을 통째로 그냥 루카치 욕으로 도배하기도 하고. 뭐 알투세르도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알투세르도 보면 이상하게 헤겔을 듣기 싫어해요. 헤겔 공부를 했을 텐데 헤겔을 이상하게 왜곡하거나 이렇게 축소하거나 막 헤겔로부터 뭘 배울 거냐고 물어보면 단절, 뭐 청산 쪽으로 얘기하고 끝내요. 뭘 배우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끝까지. 그러면서 이제 해결의 주요 개념들, 뭐 부정의 부정이니 지향이니 뭐 이런 것들을 다 폐기 처분하고 싶은 거죠. 뭐 잡았는 번역 드롭판에 뭐 그 부정의 부정이라는 말이 빠졌다. 이거는 참 잘한 거다라는 식으로. 근데 막스 이론에서 보면 부정의 부정이 그렇게 폄하될 개념이 아니거든요. 자본주의 성과들을 그냥 뭐 팽개치는 게 아니라 그걸 새로운 사회 건설에 재활용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 보면은 거기서는 갑자기 또 청산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결을 잘라내고 싶어 하는 그런. 데브리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공산주의를 자본주의에서 그대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다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다.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근데 또 네그리드 열광하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저희 네그리 연구 많이 하고. 저는 뭐 네그리 많이 공부는 못했고요. 조금 받는 한도 내에서는 과장이 좀 심하구나. 이렇게 봤어요. 이 모든 이론가들이 과장이 심합니다, 사실. 과장이 심한데, 그리고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제 사태를 좀 많이 왜곡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자기 논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그 과장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청산주의를 그래서 극복해야 되긴 하겠는데, 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자파를 똑같이 일괄적으로 다 청산해버리고, 신자파는 들여다보지도 말고, 그냥 고전으로만 돌아가는 해결이 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조금 신자파들의 그런 안 좋은 태도를 답습하는 거가 되죠. 그럴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한 가지 들고 나왔는데, 그 트럼프 탑파 쪽에서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본질적으로 관리되는 사회라고 규정하고, 이거는 이제 물질적 풍요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같이 돌아가는 온갖 문화 산업들, 이 문화 산업이란 말은 아도르노는 아주 안 좋은 말을 쓴 거예요. 이 지배 수단으로서의 대중문화들, 대중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중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대중을 상대로 이윤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문화물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문화 산업이라고 지칭해서 이제 비판을 했어요. 여러 가지 그 세부 비판들을 많이 했어요. 그건 또 좀 불만하는 점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 관리된 사회라는 거는 그런 문화 산업과 풍요로 좀 이렇게 약간 경제적인 윤택함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노동자들이 전통적으로 견역 주체라고 알고 왔는데 이미 노동자들 스스로가 무비판적으로 자신의 피지배적 입장 이거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지배되고 있다는 걸 의식하기를 싫어하고 그냥 지배받기를 오히려 원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 아마 되게 잘 나가던 서독 경제, 막 라인 강의 기정 막 이런 시기 또는 미국 경제 좀 잘 나가던 시기 그때의 대중들을 염두에 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어,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안에 노동과 자본의 구조적인 적대 관계는 있을 텐데도 의식 상태에 비추어서 노동자들이 변호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어요. 근데 우리 사회처럼 상당히 그 현실적인 모순들, 적대가 자체가 언제라도 관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관리할 능력이 안 되고 관리할 여력이 안 되는 경제적 그런 사회 속에서는 과연 이 관리되는 사회라는 개념이 유효한 개념이냐?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되는 사회 개념은 총체적 지배가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있는 사회가 이제 완전히 끝장이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저항할 미천이 없다 그런 단계까지 왔다. 거기에는 그 잘 나가던 그 미국 경제나 서구 경제의 물적 토대가 있는 겁니다. 지국주의적인.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도 휘청거리지만 독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관리되는 사회 개념은 한계에 또 와 있고 동시에 한국처럼 그렇게 관리되기 어려운 그런 사회, 복잡한 모순들이 막 수시로 분출하는 사회까지 그렇게 보기는 너무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이 관리되는 사회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노동자 자신이 자본가 걱정해주고 자본가 지지하고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쪽 대표 세력들 찍어주고 그러는 현상들을 보면 관리되는 사회라는 말 그냥 공허한 말만은 아니에요. 좀그 눈여겨봐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건가도 고민해야 되는 문제점이다라고 봐야 되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 관리되는 사회라는 문제의식을 그냥 묵살하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극복할 건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 이, 그, 철학계 쪽에 꽤 진보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데에 가서 언제 한번 막스 탄생 몇 주년 기념해서 저는 그때 경찰총을 가지고 와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래도 이제 양극화 극복해야 되고 쭉 얘기, 그러니까 막스주의적인 얘기 좀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막스주의냐. 그다음에 노동자 가지고 뭐가 되겠니? 이런 김 빼는 얘기들이 반복되면서 그 학생들한테 그대로 또 먹고 들어가잖아요. 교수님들이 또 게다가 진보적인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하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노동이라는 개념을 자꾸 지워버리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절망의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못 싸워. 그래서 안 돼. 라고 단언을 하니까 또 실제로 이 또 안 돼.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악성순환 논리를 깨는 데에는 그 관리된 사회를 이게 현실성 있는 뭐 약간의 현실성이라고 있잖아요. 그 개념으로 만들어 온 제국주의적 물적 토대 이게 가변적이다는 거. 가변적이다는 거. 레닌이 명확하게 한마디로 얘기했죠. 뭐죠? 불균등 발전. 생산력이 불균등 발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옛날에는 우리가 일본 따라가려면 뭐 50년이다, 100년이다. 어느새 일본이 우리 못 따라오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능가했거든요. 중국도 굉장히 뒤쳐져 있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맨날 베끼기만 하는 것 같더니 우리보다 앞질러 가는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말라는 법칙이 뭐 베트남에는 적용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어디라도 북인도 발전한다. 그럴 때마다 또 새로운 시장 재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갈등 생기죠. 제국주의 전체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그 가변성과 취약성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다. 그리고 이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싸우다가 진짜 공멸할 거냐, 인류 문명 그냥 끝장낼 거냐, 아니면은
이 공존하면서 같이 공영 잘 같이 살 거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거예요. 좀 이성적인 인간들이랑 당연히 공멸하지는 말자. 그럼 대안 만들어야겠다. 자본 논리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논리로 새로운 생산량도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인식하고 또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제 이런 인식을 대중들과 공유하는 과정. 운동의 핵심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대중적으로 설득력 있는 업적, 뭐 새로운 결과물들, 성과물들, 그래서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론들, 정책들, 사상들을 만들어낸 과정에서는 그런 신자파적인 문제거리들을 그냥 쓸어버릴 게 아니라 그것들을 또 그냥 비판적으로 읽어가면서 이른바 내재 비판, 변칙법의 핵심 중에 하나죠. 상대를 그냥 자기 척도에 근거해서 자기 자의적인 척도에 근거해서 또는 그 대상과 무관한 척도에 근거해서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그 대상 자체의 요구 주장 논리 따라가면서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 한계를 보여주고 그래서 그 넘어서려고 하는 논리들 내재 비판이라는 거 그걸 위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분석적으로 읽어야 되죠. 분석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 성과들을 놓고는 다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방식이 꼭 필요한 거죠. 이런 변칙법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신자파들의 주요 성과들, 이론들, 이데올로기들을 비판하고 또 분석하고 받아들이고 할 필요가 있다. 이 청산주의는 이 신자파 쪽에서 말로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고 있어요. 이렇게. 청산주의 입각해서 모든 걸 보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시는 잘 안 나지만 실제로 근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죠. 반면에 반권위주의 같은 것들은 전면에 내놓고 이 당중심 운동, 노동자 중심 운동 뭐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데 또 동원하는 그런 논리가 되죠. 아, 잠깐 뭐 지나가는 과정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넷대로 붙이는 거예요. 방권위주의다, 층산주의다. 이거로다가 사실 그 대상이 충분히 다 정리되고 해소되고 뭐 문제가 다 풀리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이렇게 한번 요약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해서 앞으로 좀 꼼꼼히 더 읽겠다 이런 취지로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뭐 제가 반권위주의라고 딱 몇 대를 붙이는 순간 신자파 문제가 딱 요약 정리 딱 되는 거 그건 절대 아니에요. 걔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건질 것 그다음에 비판할 것 따지면 재미도 있지만 진짜 난해합니다. 그 난해한 과정들을 과연 이 아도르노 전공자, 아티페르 전공자, 내의 전공자들이 직접 해주면 좋은데 그 잘 안 하죠. 그쪽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푹 빠져들어요. 이른바 뭐라 그러냐, 포획돼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자기 전공을 또 이렇게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비판적 거리두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도르노를 꽤 열심히 본 편이거든요. 다른 이론가보다 아도르노 열심히 봤는데 아도르노 학회 쪽에서 이렇게 뭐 모이겠다는 사람들이 보면 저건 뭐냐 도대체 아도르노 했다는 놈이 적다고 소리잖아. 배신자 아닌가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알티셀을 놓고선 아마 어느 이제 원로 교수님이 좀 이상하다. 알티셀 전공자예요. 알티셀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조금 뭐라고 얘기하면 참 그거 어, 아주 조금 묘하다. 그 조금 더 넘어가서 약간 아주 안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랬더니 알티스를 또 어, 진짜 전공자, 뭐 열심히 하는 진짜 열심히 하는 분, 그분이 배신자라고 딱 날리지. 배신자다. 알티스를 배신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 반발까지 뭐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좀 그 전공하는 분들이 현재 우리 실천적 요구나 문제 상황을 고려해서 좀 충분히 요약 정리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뭐고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요거는 쓸만하고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하는 그런 분석 작업을 좀 해주면 좋은데 들레즈 전공자들은 10년째 들레즈 하는데 글 하나 나온 거 보면 그냥 들레즈 리포트거든요. 내글이 전공하는 사람들 좀 그런 거. 그러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른 시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시각. 그 다른 시각을 제 생각에는 그 전공하는 분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자극들을 못 받는 것 같거든요. 자극들을. 왜 그런 걸 해야 되는가를 강력하게 하고 요구할 필요도 있잖아요. 노동 쪽에서. 노동적 관점에서 노동 해방 관점 또는 이 노동자 정치 관점, 자본 독재 극복 관점에서도 좀 한번 봐라. 그럴 때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얘기해라 하고 요구할 필요도 있고 저는 그래서 옛날에 노학연대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어, 저 학교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 좀 한 사람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학습시키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꾸로 오히려 노동 쪽의 요구들이 이 학계에 제기돼서 좀 제발 삼성 장학생도 탈 생각만 하지 말고 어, 노동자 장학생 좀 해라. 그러면 뭔가 조직적인 뭐가 있긴 있어야겠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2의 노학연대도 뭐 필요할 부분이 있다. 글 하나, 칸트 하나 읽으려면 10년, 20년 이거를 벅찬다. 해결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독해해내는 사람들도 또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건져내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배울 만하다는 것을 평가해주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 확 쓸어버리고, 지금 부르주아 학문들이니까, 이거는 막수지 고전 짜, 이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 문화유산들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살려내는 과정은 1차로 비판적, 분석적인 작업이다. 그래서 이때는 자기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다 이른바 현의의 해석학이라는 걸 해야 된다. 한 줄 한 줄 다 의심하면서 보면서 그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의미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신자파 쪽으로 이론이 전환되면서 기존의 막스주의를 다 쓸어버리면서 이제 막스를 막 넘어섰다, 막스를 극복했다 하면서 나오는 이론들을 그때는 그건 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요. 그 신자파 이론에 경도되는 사람들 상당수가 그것도 문제가 나는 거죠. 막스도 우리가 비판적으로 봐야 될 건데 하물며 그걸 비판하는 이론이라고 해서 그거는 당연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것들도 면밀하게 읽으면서 다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아무튼 반권위주의라는 것들이 또 신자파 운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반권위주의는 이미 막스 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하나의 이데올로기죠. 어, 그다음에 룩셈부르크와 레닌과의 관계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고,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본격적으로 열심히 얘기했던 건 아도르노죠. 제1 인터내셔널 시기 이때 막스는 그 무정부주의 박민주의자들이 계급들의 평등 또는 정치 문제의 완전한 회피 이런 걸 표방했어요. 그런데 어딘가 보니까 또 박근혜주의자들이 스페인에서 작은 권력들, 지방 뭐 우두머리들 뭐 이런 거 차지할 기회가 생기자마자 차없이 또 권력에 들어가. 뭐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표방을 이렇게 해서 정치 문제의 완전한 회피 이런 걸 표방하는 박근혜 종파와 공개적이고는 멈출 줄 모르는 전쟁을 벌였다고 기술하고 있어요. 이게 반권위주의자들, 지금 무정부주의자들의 맞서는 앵겔스의 논박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죠. 이 반권위주의자들은 권위적인 정치적 국가가 생겨나게 되는 사회적 조건을 무너뜨리게 앞서 그러한 국가는 일격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사회혁명의 첫 번째 행위가 권위의 폐지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권위는 대개 인터내셔널 총평회에 앉아있는 박생게스 등등을 겨냥한 거예요. 왜 총평회에서 그런 권위를 누리고 있나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앵게스가 보기에 혁명은 존재하는 가장 권위적인 것이다. 그것은 인구의 일부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권위적인 수단인 소총, 총권, 대포로 또 다른 인구에게 자신들의 의지를 강요하는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없었으면 파리코민이 한운들 붙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앵게스는 그래서 파리코민을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바로 이거다라고까지 얘기하죠. 그렇다고 앵게스가 권위주의자냐?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앵게스와 같은 취지로 막스도 이 파리코민이 노동에 대한 경제적 해방이 이루어질 궁극적으로 발견된 정부 형태, 뭐 거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나 같은 의미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막스도 권위주의자는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데 이유는 이거죠. 그 파리코멘의 주요 특징을 뭐라고 하느냐? 두 사람 다 본인이 그렇게 봅니다. 국가와 국가기관들이 사회의 종복으로부터 사회의 주인으로 변화하는 것을 막을 절대 확실한 방책을 강구했다는 점. 보통선거, 소환제, 또 일반 노동자들과 대등한 임금, 모든 특권의 폐지 등등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주요 기관들은 전부 다 그 해당 주민들이 직선으로 다 뽑는 이런 형태로. 하여튼 그런 것들로 다 해결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날은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뭐 오늘날에 맞는 절차, 방법, 강구할 수 있는 것들은 더 있다고 봐요. 직접 민주주의를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등등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하면은 요 측면에서 막스 앵겔스는 권위주의자는 전혀 근본 민주주의자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막스도 그 파리코민이 국가라는 기생충에 의하여 여태까지 흡수된 모든 힘을 사회 조직체에 복귀시켜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이제 시각에서 보자면 그 부르주아지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프롤레타리아의 실질적 민주주의, 근본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 무정부주의적인 문제의식을 흡수하는 일정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전이 참 좋은 게 당대에 제기됐던 여러 문제들을 이미 상당 부분은 그 안에서 해답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오늘날 보기에 조금 부족한 점도 많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상당한 정도는 지금 봐도 그럴듯한 해답들을 제시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룩셈부르크는 또 레닌의 중앙집중주의의 원론적인 비판을 강합니다. 중앙집중주의의 특징은 모두를 위해 혼자 사고하고 결정하고 지도하는 당 중앙에 모든 당기관이 세부에 이르기까지 맹목적으로 걱정하고 조직의 핵심과 주변 인물을 엄격히 구별하는 데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룩셈부르크는 레닌주의가 노동자 대중의 사회주의 운동에 블랑키주의 조직 원리를 이식한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블랑키주의는 뭐 소수 음모론자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모델이죠. 그럼 대중이 따라온다. 뭐 이런 문제. 무엇보다 중앙 집권주의로 인해서 권위주의적 당 중앙위원회의 권능 속에서 선진 노동자들이 자생적 투쟁, 창의성, 정치 감각의 발전이 저해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레닌은
룩셈부르크가 러시아의 구체적 상황을 전혀 모르면서 하는 탁상 공론이 뜬다라고 반발을 해요. 그 러시아 혁명 직후에는 또 혁명의 의의를 룩셈부르크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레닌과 트로츠키 두 사람이 프롤레타 독재를 좀 잘못 이해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보기에는 가장 활동적이고 무제한적인 인민대중의 참여가 보장된 토대 위에서 또한 제약 없는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실행 가능한 형태의 개국독재를 해야 한다. 자, 제약 없는 민주주의를 들어놨어요. 이 인민대중이 무제한적 참여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때 초래된 결과를 룩셈부르크는 다음같이 예상합니다. 공공생활은 점차 동면에 들어가고 지질줄 모르는 에너지와 무한한 경험을 지닌 소수 당 지도자들만이 명령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 중에서도 몇몇 탁월한 당 지도자가 정권을 행사할 것이고 노동자 계급의 엘리트들은 가끔씩 회의에 초대되어 당 지도자의 연설에 박수를 치고 이미 결론이 내려진 제안을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당 중심의 운동이 이렇게 가면 당연히 이미 결론 다 정해놓고 박수 치러 와라 하고 그건 아니죠. 격렬한 토론들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더 나은 의견이 산출될 수도 있을 거고 새로운 결론도 발전해갈 수도 있고 이럴 게 맞는 거겠죠. 근데 룩셈부르크는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근데 룩셈부르크의 문제는 혁명과 프롤레타 독재 시기의 난관들에 비춰보면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제약 없는 민주주의라는 요구, 이거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가 절대적으로 안정화된 단계, 그 높은 단계의 공산사회에 가서야 뭐 정면적으로 또는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빈곤을 통한 그 위협, 막스 표현을 기아에 의한 강제 이런 표현도 있죠. 굶어 죽을 걱정 때문에 또 광범위한 매수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언론을 통한 여론 조작이 일상화되는 언론의 자유는 자본 독재의 지배를 위한 자유로 전락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민주당 때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 스피커들이라고 하죠. 대형 스피커들. 김어준, 새날, 시영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당신이지만 자기들이 찍으면은 그게 당신이 돼버리는 그런 선동 구조가 딱 만들어져 있고 그런 진보 쪽의 조중동 역할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결정하면 그냥 결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 좌우가 없다시피 뭐 아니면 좌도 아니지만 그 자본 독재의 여러 분파들 간에 차이가 없다시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 뭐 그건 아마 또 못하게 하면 또 그것도 참 답답한데 그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위험은 분명히 있다. 노동자 대중의 자생성 또는 자발성이라는 것도 이미 자본 독재의 부속품으로 기능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고민하는 것들이 이 자본 독재 내부에서 어떻게 더 나은 집, 더 나은 차, 더 나은 전자제품, 뭐 그 상품들을 어떻게 바꿀까? 아니면 이거 꼭 필요한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한 계단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로 이 자발적인 상태는 그런 게 지배적인 것 같거든요. 그걸 뛰어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 지난한 과정입니다. 이 객관적으로 진짜 그거는 아닌데 이 자본 독재 우리가 굴복하면서 이렇게 살 거는 아닌데 더 의미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통일한 삶이라는 게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이제 사고의 전환 거기에 따른 감각의 변화 이런 것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 노력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자본 독재를 넘어서기 위한 그래서 의식과 자발성이 결합돼서 사회주의적 또는 반자본 독재적 그 의식성과 자발성이 결합된 의식적 자발성
의식적 자발성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이 노동자 국가 건설이나 그 이후 제국주의 상대로 싸우는 과정에서 견뎌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더라도 룩셈부르크의 비판은 당 중심의 노동자 정치 운동이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하는 문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동면 상태로 들어가고 열성적인 소수 몇 사람이 모든 걸 만들어내고 결정하면 그냥 따라가게 되는 구조로 안 가도록 만드는 것. 어떻게 하면은 그 적극적으로 의사 결정 과정에 노동자 민중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거냐 하는 문제는 고민거리죠. 근데 레닌은 이 당규율, 권위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무제한적인 권한에서 생기는 건 아니라고 보여요. 그 조건이 뭐냐? 전의의 의식성과 혁명에 대한 헌신, 노동자 민중과 융합할 수 있는 능력. 융합 쉽지가 않지만 이 융합이 필요하다. 정치적 전략 및 전술이 올바름.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가까이 시기에 진짜 제대로 된 전략 전술이 구사되고 있나. 그리고 이 올바름에 대한 또 대중의 인정 못 받으면 또 몰락하잖아요. 이들 조건의 창출은 올바른 혁명 이론에 의해 촉진되며 역으로 이 혁명 이론은 도구마가 아니라 뭐 레닌이 딱 정리해 놓은 거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대중적인, 진정으로 혁명적인 운동이 실천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실천적 요구와 어떻게 결합할 거냐는 문제가 항상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칸트의 개념 중에 판단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판단력이라는 개념은 어떤 보편적 원리를 구체적 개별 사안에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개별 사안에 적용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를 우리가 익혔어요. 근데 누가 와서 돈 좀 주세요 할 때 주는 게 사랑하는 건지 냉정하게 끊는 게 사랑하는지 이거는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판단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 원리를 많이 알고 있어도 바보 같은 결정을 합니다. 칸트는 워낙 또 관용론자니까, 그러다 주관적 관용론자니까 그런 판단력은 제 생각에는 그건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해서 키워가야 될 능력인데 칸트는 그거는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 타고나는 거다. 그래서 바보들이 많다. 많은 걸 알고 있는 바보들이 많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많은 원리 공부한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 속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문제는 또 판단력을 길러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 아무튼 레닌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아까 막스 앵겔스가 그랬듯이 룩셈부르크의 문제의식을 일정하게는 또 받아들이면서 전위 당의 필요성을 또 역설하고 있는 그런 답을 내놓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파크타파는 그 뭐 어떤 정치 조직이나 뭐 정당 운동에 직접 끼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68 운동 시기에는 대학가 학생들한테 나름 영향을 끼쳤지만 어, 그, 이 전사를 보자면 40년대에 벌써 이제 아도르노 등이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성격 수준을 경험주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그 앙케이트를 활용하죠. 근데 앙케이트도 좀 까다롭게 만들어가지고 거짓말을 다 이렇게 걸러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성격 테스트를 확실하게 한다고 본 거예요. F 척도라는 설문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 F는 파시즘을 그냥 주요 항목들에 보면 이제 관습주의, 권위주의적인 복종과 공격, 내면적 정서적 측면이나 자아 비판에 대한 거부, 자아 비판하기 싫어하는 것. 그다음에 미신 고정관념들 좋아하는 것. 사회적 역자를 향한 파괴적 성격, 또 냉소주의, 강력한 권력과 자신의 동일시. 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많은 분들, 아니 이제 이것도 척도니까 1부터 뭐 10까지 이렇게 쭉 숫자를 해서 몇 점 이상, 뭐 몇 점, 몇 점, 몇 점, 총 몇 점 이상이면 권위주의적 성격이다.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파시즘적인 성격이다.
이들이 이 척도를 통해서 권위주의적 성격과 반유대주의, 민족 중심주의, 경제적 보수주의, 그들 간의 연관을 이렇게 확인합니다. 이 권위주의 비판은 아도르노의 변칙법 이론 속에도 알게 모르게 다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변의 형이상학적 제의원리, 그다음에 확고한 방법론, 고정적인 분류법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죠. 근데 요거는 아도르노만의 특징이 아니에요. 엥겔스의 그 변칙법 이론들, 반기능론이나 아니면 자연변칙법이나 이런 데 보면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완결된 체계를 불신하는 점, 이건 해결에 대한 거부죠. 해결의 관념론적인 결론들을 거부하는 그 측면. 이런 것들은 또 권위주의 비판과는 굉장히 친화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진리는 전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해결의 관념론과 제일 원리를 거부하면서 그 아도르노가 유물론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짜임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짜임 관계는 콘스텔라цион이라는 것은 콘께 스텔라цион은 별 성자. 그래서 합쳐서 이게 원래 별자리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금고 열쇠를 하나로 여는 게 아니라 뭐 10개쯤 같이 꽂아가지고 한꺼번에 열어야 열리는 그런 거다. 인간이 뭐냐 도대체? 그러면은 인간은 뭐 정치적 동물이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또 규정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느 하나로다가 인간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의 짜임을 통해서 그것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대상이 서서히 드러나게 한다. 이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가 제일 올리고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는 그것으로부터 파생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각각이 다 대등한 관계 속에 있다. 이런 관점이 짜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별자리에서 독주칠성 중에 어느 하나가 중심이고 나머지는 뭐 주변이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그런 탈위계 또 탈중심적 사고로 발전해가요. 이건 비약인 것 같아요. 형이상학적 고정된 뭔가를 부정하는 거는 변칙법 이론과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로부터 짜인 관계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아도르노만의 좀 독특한 비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고들의 관계와 절대적 제어의 일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위계 관계가 아니라 짜인 관계라면 이런 전제하에서 모든 사고가 중심과 같은 거리에 있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중심과 같은 거리에 있다. 그래서 탈중심적이고 탈유계적인 사고를 그 사후에 아도는 사후에 훨씬 해체론이 막 범람하지. 그 해체론의 물꼬를 터놓는 듯한 또 평가하기에도 해체론의 숨은 뭐 선구자 이런 평가 좀 다르긴 합니다. 아도는 여전히 그 유물론자예요. 텍스트만으로 뭐가 다 설명된다고 보지 않아요. 해명 안 되는 비개념적인 것들이 결국은 인식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또 유물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근데 아무튼 자본주의와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또 양비론으로 또 갖고있죠. 짜임관계 관점에서 보자면 자본 독재 속에서 노동자와 자본가 중에 누가 더 책임이 있냐 이런 얘기는 둘 다 상호원인이 되고 있어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양비론이 돼버리고 자본 독재에 대한 변론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양비론을 통해서 아도르노는 충체적 지배와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히로시마를 봤거든요. 아우슈비츠도 봤고 그 충체적 파국의 가능성이 뭐 50년대, 60년대라고 사라진 게 아니다. 파시즘적인 요소가 서로 그냥 그건 파시즘 시대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다라고 봤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파국이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보는 점에서 그 대안을 못 찾는 거예요. 동독 쪽도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생각했던 좋은 사회는 아니다. 서독은 말할 것도 없고 어디도 갈 데가 없는. 그래서 이제 어떤 타자, 어떤 다른 상태 이거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 현실적인 운동 내부에서 그 가능성을 찾고 자본주의 내부의 자본과 노동 간의 적대적 모순으로부터 어떤 그 변혁의 전제를 찾는 그런 노력을 못하고 이렇게 이제
다 아니다라는 식으로 갑니다. 그 결과는 실제로는 서독에 앉아서 개량하는 데는 조금 일조한 것 같아요. 약간의 개량에 도움을 줬다. 서독 사회가 약간 민주화되고 그 아우슈비츠 이후의 그 뭔가 야만에 대해서 뭔가 반성하는 데 조금은 기여한다.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변증법 논의에서 아도르노는 여전히 현실 변화나 인식기관 것의 모순이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걸 강조해요. 차이에 대해서는 차이도 중요하다. 서로 다른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걸 넘어서서 서로 다른 존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유토피아인데, 그 유토피아로 가기 위해서는 모순의 바다를 건너야 된다. 그러니까 모순을 정면 돌파하지 않고는 그 차이가 존중되는 사회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해겔이 그런 모순 문제를 정면 돌파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개념의 운동이나 내재 비판, 추상과 구체, 그다음에 사회 객관성 등 변증법의 아주 핵심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 해겔 변증법과 막스 변증법 간의 공통점을 더 많이 강조해요. 차이점은 이제 아까 얘기한 완결된 체계로 가는 부분, 그 관용론에 따르는 문제점이라고 보죠. 그런 걸 비판하면서도 이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도르노 변증법 입문을 보고 나서 혹시 엥겔스나 레닌의 철학 노트 같은 걸 보면은 이 아도르노가 요거를 살짝 모르게 그냥 베꼈나. 비슷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 레닌이 얘기하는 얘기하고 또 엥겔스가 얘기하는 거 상당 부분이 이렇게 같이 가 있더라고요. 근데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이런 점에서는 이제 아도르노 이론은 그냥 일괄해서 청산하기 사실 청산됐다시피 해요. 한국 사회에서 어떤 분위기를 청산되냐면 80년대 초에 소개가 됐어요. 잠시 프랑크푸르트 하면서. 근데 그때 엄청나게 어렵게 이제 소개가 됐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막스주의가 해금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스 원전 들어오지, 레닌 원전 들어오지 하면서 점점점 그 아도르노보다는 그 레닌주의자인 루카치조차도 수정주의자로 날아가요. 그 흡수되는 과정에서 수용 가능. 레닌 원전 가지고 얘기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다뭐 배신자, 변절자, 기회주의자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막 벌어진 거죠. 그 와중에 뭐 아도르노는 그냥 설당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됐 저는 참 그런 것들이 한국사의 지적 풍토에서 조금 아쉽다. 그냥 진지하게 좀 깊이 연구해서 분석, 비판, 판단해서 종합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장시간에 걸쳐서 좀 더 해야 된다. 동독에 있던 작가 중에 한 명이죠. 슈테판 헬미인가? 아무튼 그런 인물인데, 정확하진 않아요. 하여튼 그런 인물인데, 작가예요. 근데 이제 동독 망한 다음에, 어, 이제 자기는 공산당, 통일사회당이죠. 여전히 탈당 안 한다. 공산당 공산주의자다. 이제 사회가 변했지만, 그러나 진짜는 안 변했다. 자기가 공산당 처음에 가입할 때는 학생이었어요. 그 바이마르 시대 때인데, 길가에서 그때 토론들을 하고 그랬나 봐요. 그 토론하는 과정에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공산당 쪽이 제일 마음에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공산당들 막 토론하는 자리 따라다니고 그랬더니 웬 노동자 한 명이 주머니에서 뭐 꾸깃꾸깃한 입회 원서를 꺼내더니 야, 너 공산당 가입할래? 해가지고 가입을 했대요. 근데 뭐 꽃다발도 없고 뭐 박수도 없고 그냥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동동 망할 때까지 자기 공산당을 한다. 지금도 자기는 뭐 자본주의 사회가 변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다. 그래서 한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 그때 호네커죠. 호네커라든지 강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작가들을 향해서는 좀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끊임없이 반영을 했대. 기다려줘야 돼. 작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없이 기다려줘.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여러 차례 청원을 해요. 근데 사실 동독에서는 그 막스 앵겔스 이름으로 막 노래 부르던 뭐 볼프 비어만 같은 작가들이 당 욕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서독에 가서 노래하다가 귀국을 못해요. 이제 추방당한 거죠. 아무튼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햄리는 제발 좀 그러지 말자. 좀 관용을 좀 베풀자. 이런 이제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게 골치 아픈 부분이죠. 이 검열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특히 이 노동자 민중권력이라면 어디까지 용납을 했거든요. 그건 참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인문학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좀 시간을 많이 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1년에 논문 한 편 써야 되고, 2년에 한 2편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쪼아가지고는 학문이 진짜 힘들다. 이런 생각합니다. 많이 기다려라. 해결 읽으려면 10년은 기본이다. 물론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다. 그 과정은 거치지 않고 그냥 저 요약본들만 보고서 그냥 대충 분류하고 범주화하고 하는 걸로 끝내가지고 진짜 생산성이 없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반환원주의라는 것도 굉장히 또 유행어처럼 퍼져 있었어요. 그 탈중심주의, 탈유계주의 뭐 이런 개념 칭하죠. 반노동중심주의가 범사회적으로 고착되는 과정에서는 알티셀의 과잉 결정론이 양가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프랑크타파나 실존주의의 휴머니즘적 소금학주의, 휴머니즘적 소금학주의, 여기 다 뿌티브르주아적인 이데올로기로 치고 하죠. 스탈린주의와도 또 알티셀은 되고 그런 이 양대 이데올로기에 모두 영향을 끼친 헤겔의 변증법을 요거는 단일 모순 체계라고 인정해요. 헤겔은 단일 모순 체계. 근데 묘하게 저는 이 변증법 입문이라는 책이 아주 전향적인 해결주의적인 책인데 그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모순이라고 쓰지 않고 전부 모순들로 써요. 모순들.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그랬더니 출판사에 가서 그걸 다 바꾸더라고요. 그냥 모순 이렇게 바꿔요. 그 복수 쓰는 거 싫어해가지고 사람들이. 근데 원전을 보면 또 다 모순들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모순들로 운동하는데 아니 모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 내재 비판 메커니즘을 놓고 알티세르가 그거를 단일 모순 개념과 결합시킨 느낌 그건 좀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변증법이 단일 모순 체계인데 반해 자기나 막스의 변증법은 모순의 복수성 내지 현실의 복잡성을 존중한다. 이 여기 깔려 있는 건 뭐예요? 경제가 모든 것의 중심이다라는 논리를 환원론으로 비판하는 계급 중심으로 뭐 하는 거를 거부하는 그런 논리죠. 최종적으로 경제 모순이 지배적이라는 얘기는 또 해요. 근데 그것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또 얘기해요. 이게 이제 알티세르의 또 교묘한 점인데. 그래서 과잉결정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이 과잉결정 개념은 실천적 의미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배관계를 갖는 구조는 불변이지만 그 속에서 역할 배역은 변한다. 즉 주요 모순이 부차 모순으로 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주요 측면이 부차 측면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 반대하기도 하고 항상 그러나 주요 모순과 부차 모순이 있고 이것들은 지배관계 각도로 결합된 구조 속에서 역할을 보완하면서 구조는 불변하고 이런 얘기. 항상 주요 모순이 있다는 얘기밖에 없는 거죠. 부차 모순이 있고 주요 모순과 부차 모순이 있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실천적으로 과잉결정론의 중요한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경제를 최저임금으로 인정하고 주요 모순과 부차 모순의 구분을 통해서
전략적 사고를 가능하게 해주는 점에서는 알투셀이 막수주의 비판을 그래도 고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동물권이 막 천차할 때, 막수주의 위기니 막 이렇게 떠들어댈 때, 그래도 좀 핵심은 좀 고수하는 듯한 그런 면이 있죠. 근데 과잉 결정 개념을 우리가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마오 강명한 그 모순론 멸패지 안 되잖아요. 그것만 딱 이거도 이미 주요 모순 식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운동에서 핵심이다라는 거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었죠. 또 경제가 결정적 의미를 지닌다거나 모순들이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은 언론 차원에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제 아무튼 알투세르는 그거로다가 이제 기존의 이 해결주의적인 막수주의 그것들을 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어, 해결이 이 사실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고정 불변의 어떤 진리라는 개념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모든 것들이 유동하고 변화 발전하는 것 속에서 이렇게 파악해야 된다고 보는 그런 사고를, 그러니까 이 진리 문제를 시간과 결합한 거. 그래서 아도르노 표현으로 시간적 핵이라는 거를 진리에서 끌어들인 거. 시작은 그 칸트가 시작을 했지만 칸트는 그걸 실제로 전개하지 못해요. 칸트의 인식론에는 시간 공간이 인식의 출발점이에요. 시간 공간. 그렇지만 그 시간 속에서 전개돼가는 과정들 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선언 영역에 가고. 근데 해결은 그 역사 속에서 변화 발전하는 거를, 그러니까 역사적 사고 방식을 하는 거. 이거는 해결의 중요한 성과다. 그 아도르노 표현으로는 그거는 진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없었다면 만일 막스가 아담 스미스나 리카르도 등이 전제했던 거, 뭐죠? 이 부르주아 경제학을 자연 상태로 바꾼 거, 이거는 불변의 조건이다라고 생각하고 경제학을 전개했던 거를 깨고, 그게 아니라 이것도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또 나아가서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새로운 생산 양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연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전제하에서. 그건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자본론에 가서 된 게 아니라 이미 초기 막부터 그런 넘어가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전제를 바꾸는 거죠. 역사 의식을 통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인. 그건 막스의 그 해결주의적인 그 인식론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알투세르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해결의 그 시간 개념, 역사 개념은 단일한 동질적 시간이고 실제 그 문제가 많은 시간 개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그런 전환들을 이렇게 평화하는 거, 핵심을 평화시키는 거. 이런 참 이게 이론들이 난해한 가운데 교묘하거든요. 난해하면서 교묘해서 거기서 이게 뭐가 함정인지 이게 진짜 새로운 통찰인지 파악하는 거 만만치 않아요. 현실에서 눈 뜨고 뻔히 보면서도 사기 당해요. 매스컴들이 공작하면 그냥 따라가잖아요. 이론을 더 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진짜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게 이런 까다로운 이론들을 우리 노동자들이 왜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하실 수도 있는데 안 쏘글러요. 안 쏘글러요. 진짜. 또 엥게스 표현인 것 같은데 이 독일 고전 철학들이 대학 강단에서는 이게 다 사라졌고 그것들의 진정한 계승자는 이제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만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 뭐 헤겔이니 뭐 칸트니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는 대학 교수들이 아니다. 노동자입니다. 라고까지. 저는 어, 그, 한 대학교 한 8년 정년 남기고 퇴임할 때, 정년 퇴임 아니고 그냥 명퇴할 때,
일종의 대학과 분위기에 일종의 절망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전부 취업 준비만 하러 가 있는 상황. 교수님들은 지표만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애들 그 취업률이 얼마냐, 뭐 그다음에 뭐 등록률이 얼마나 됐냐, 얼마가 폐강이 됐느냐, 이것만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냐 하는 생각.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근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분들이 누구냐? 노동자, 민중이다. 자기 삶의 문제고, 안 그러면 어떻게 이 사회가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그걸 극복하려면 또 알고 싸워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알투세르는 그런 대목 가서는 막 시간을 쪼개요. 예, 그런데 철학의 시간, 뭐 과학의 시간, 수학의 시간, 경제학의 시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사가 따로 있고 물리학사가 따로 있고 역사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각 분야별로 신급별로 다 역사가 나누어져 시간이 다 따로 있다. 그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이제 루카치 같은 루카치가 좋아하는 개념이죠. 사무라, 사무라된 사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쪼개놓고서 그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못 보는 사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간관에 따르면은 모든 사물들이 각자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봐요. 왜 하필 신급이고 왜 하필 경제학이라는 틀로 봐야 돼요? 경제학사냐? 미국 경제학사가 있고 한국 경제학사가 있지. 왜 한국 경제학사냐? 한국 뭐 조선시대 경제학사, 근세 경제학사, 뭐 이렇게 현대 경제학사, 아니 80년대 다 쪼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쪼개기 시작하면 끝없거든요. 쪼개기 시작. 그 유명론이라죠. 유명론으로 들어가면 더 극렬한 유명론자하고 부딪히게 돼 있어. 자기가 없어져요, 그러면. 넌 나다라고 얘기해봤자 조금 더 지금의 너는 아니잖아. 그 추상해내야 되잖아. 나라고. 그러니까 유명론이 극단으로 가면은 나는 없고 뭐만 남아요. 그냥 미립자로 다 해체돼 버리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쪼개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역사 하나로 볼 필요도 있잖아요. 막스가 그런 얘기 하죠. 그 구체적인 생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생산 일반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고의 경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분별력 있는 추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막스는 추상하죠. 그 추상 단위가 높아지면 역사 일반이 나오는 거죠. 역사 일반은 없고 경제학사만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경제학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더 추상을 낮추면 뭐 미국 경제학사가 있고 한국 경제학사가 있고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니까 어정쩡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범주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해결을 죽이려고 듭니다. 해결을 신비성 없는 이런 거 하면 한마디로 경험주의자라고 칩니다. 경험주의자. 경험주의가 이상하게 이해가 돼서 현실 대상들의 본질을 개념으로 포착하는 노력들. 그걸 실제 대상이라고 보는 사고방식. 쉽네요. 예컨대 이것도 컵이고 저것도 컵인데 컵이라는 건 본질이 이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걸 컵이라고 착각하는 거. 요게 이제 경험주의의 핵심이고 그 경험주의는 인식이라기보다는 신화다라고까지 비판을 해요. 참 어려운 얘기죠. 그 경험주의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해결은 개념 가지고 사고하고 본질을 몰라가고 그랬더니 해결을 놓고서 경험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칭이에요, 그 경험주의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그런 인식론을 가지고 뭘 우리가 현실적인 대상들을 본질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낼 거냐. 오히려 그런 인식론이 그런 경험적인 연구를 돕는 게 아니라 방해하고 있는. 그리고는 들고 나오는 게 뭐 징후 독해 뭐 이런 거거든요. 징후 독해. 그러니까 막스는 자본론을 쓰면서 구조라는 개념을 몰랐다. 그렇지만 구조라는 틀을 이미 활용하고 있다.
막스는 모르는 걸 자기는 읽어냈다. 그 구조라는 걸 읽어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스보다 자기가 뛰어난 점이라고 이제 자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읽으면서 계속 짜증이 나요. 야비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막스를 연맥이는가, 해결을 죽이려고 드는가. 그래요. 이 분석적이고 종합적인 변칙법적 사고를 통해서 안티세리 이론을 우리가 지향하려고 할 때, 그럼 이제 수사법은 대단합니다. 잡세로 글을 읽으면 처음에 꼭 해요. 굉장히 혁명적인. 그러나 이제 들어가면 인식론적으로부터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렇더라도 이 뭔가 받아들일 게 있느냐? 저는 뭐, 그 환원주의는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된다는 건 알티셀가 제대로 했는지는 몰라도 환원주의로 그냥 단순화하는 거는 좀 우리가 피해서 늘 볼 필요는 있지 않나. 또 이 주요 모순의 가변성은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주요 모순 부분이 그렇게 쉽게 변하고 있다. 노동과 자본 간의 적대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는 이 단계에서 여전히 그건 핵심으로 남아있는데 그래서 가변성을 이유로 그 노동과 자본 간의 모순의 뭐 흔히 기본 모순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마오 자신도 기본 모순과 주요 모순을 섞었어요. 처음엔 주요 모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건데 그 가변성만 가지고 그걸 자꾸 흘러오르면 그다음에 어, 막스를 위하여라는 멋진 제목 이제 들여다보면 막스 위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도 의심스러워요. 그다음에 또 막스주의에서 해결 변칙법을 떼내려고 했을 때는 결국은 관용론들까지 태워가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 최종 신급에서는 그래도 경제가 결정적이다라는 얘기를 말세로는 고수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그것까지 다 포기하거든요. 경제도 사회 전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적대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다운주의죠. 이 사람들이 밑에 깔고 있는 거는 이 자본주의가 만만치 않다, 잘 안 변한다, 적응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죠. 또 노동 형태가 막 다변화되면서 기존의 노동 또는 계급 이런 개념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 막스주의를 보완하는 게 아니라 막스주의를 이제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된다라고 그런 논리들. 이때 자본의 적응력이라는 게 바로 뭐냐? 그건 뭐 자본 축적 위기에 따른 고통을 그냥 노동자 민중한테 전가하는 야만적인 폭력 아니에요. 폭력이란 적응력이 곧 폭력인 것이. 노동 형태의 다변화가 생산수단의 사적수에 따른 척추방대나 전지구적인 양극화의 변화를 가져간다. 전혀 가져오지 않죠. 새로운 생산 뭐 시설들 뭐 그다음에 다양한 노동 형태가 나온다고 해서 그 생산 수단 장악하고 있는 쪽에서 점점점 더 독점 내지 더 축적하는 것과 노동자들이 가난해지는 부분은 변하지 않거든요. 또 다양한 탈막수주의 이데올로기들이 번성할 수 있는 자양분으로서 제국주의적인 초과이론으로 그 이데올로기들을 매수할 수 있었던 그런 경제력.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 꺼낼 때마다 저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안 좋아하는 이런 작가를 안 좋아하죠. 할머니. 또한 노동자 계급의 둔화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를 놓고 보는 이건 객관적인 결정적인 조건이잖아요. 이것에 근거해서 노동자 계급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자본 계급과의 적대적 모순을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죠. 이 반환원론적 관점에서 이 계급론을 다 이제 포기하려고 드는 이런 관점에서 헤게모니와 이행전이라고 이렇게 발악합니다. 그런 시의 헤게모니 개념이 모든 반자본주의적 분들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지적, 도덕적 지도로서 헤게모니 체계 속에서 진정으로 민주적인 관계를 요구함으로써 헤게모니가 행사되는 제도들의 민주화, 그리고 그 민주적인 관계를 요구함으로써 헤게모니가 행사되는 제도들의 민주화, 그리고 그 민주적인 관계를 요구함으로써 헤게모니가 행사되는 제도들의 민주화, 그리고 그 민주적인 관계를 요구함으로써 헤게모니가 행사되는 제도들의 민주화, 그리고 그 민주적인 관계를 요구함으로써 헤게모니가 행사되는 제도들의 민주화, 그리고 그 민주적인 관계를 요구함으로써 헤게모니가 행사되는 제도들의 민주화, 그리고 그 민주적인 관계를 요구함으로써 헤게모니가 행사되는 제도들의 민주화, 그리고 그 민주적인 관계를 요구함으로써 헤게모니가 행사되는 제도들의 민주화, 그리고 그 민주적인 관계를 요구함으로써 헤게모니가 행사되는 제도들의 민주화, 그리고 그 민주적인 관계를 요구함으로써 헤게모니가 행사되는 제도들의 민주화, 그리고 그 민주적인 관계를 요구함으로써 헤게모니가 행사되는 제도들의 민주화, 그리고 그 민주적인 관계
제도들이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사회주의로의 민주적 이행을 위한 전략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살인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위험을 동시에 피할 수 있는 가능한 유럽 코미니즘이 탄생할 수 있다. 그 유럽 코미니즘의 정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헤게모니와 민주로 결합해서 이렇게 가도죠. 여기서 당연시되는 뭐 스탈린주의 악마 문제나 그런 건 별도로 제도들의 민주화를 통해서 과연 사회주의라는 민주적 이행이라는 전략이 현실성이 있는가? 이건 좀 의문이죠. 자본 독재 형식적 민주주의와 노동자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구분도 계급론이 사라지면 안 돼요. 이거 할 필요가 없어지고 반하는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를 끝없는 핵심리 투쟁이 벌어지는 텅빈 자리, 텅빈 기표, 그래서 형식적인 급진성을 하는 거죠. 레닌이 강조하는 부자 민주주의로부터 노동자 민주주의로의 변칙법적 전환 논리, 이것이야말로 구체적인 급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들어요. 역사적인 그 유산들을 청산하고 보니까 이런 게 안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반자본주의 부문들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직접, 도덕적 지도와 심적으로 민주적인 관계라는 걸 어떻게 동시에 성립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도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도와 민주를 결합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부분운동들이 요구를 구현할 때 노동자 정치 운동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서 자본 독재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 이것들을 부문운동들이 공유할 때, 널리 공유할 때, 이로써 부문운동들이 노동자 정치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반자본주의 운동에 적극 동참할 때, 이럴 때는 지도와 민주가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정치운동은 부문운동들을 위해서 이런 동참의 구체적 경로, 유효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되지 않는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 의무의 시정은 제도의 민주화를 넘어서 노동자 정치운동과 부문운동들이 유기적 상호관계가 자발성의 차원에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반환원주의 이데올로기들은 국가를 본질적으로 지배계급의 지배도구로 보는 막스주의 국가론 역시 환원론이라고 보고하고 지배관계 속에서 국가가 지지하는 결정적인 의미를 희석시킨다. 자, 그러니까 국가가 계급 지배의 도구다라는 말은 물론 한편으로 보면 과장되는 거죠. 국가는 여러 가지 역할을 또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본질이 뭐냐는 거죠. 본질은 계급 지배의 도구다. 그러니까 한 걸 늘어놓는 과정에 그 본질 흐려놓는 거를 깬 게 막스라는 거죠. 그럼 그 본질은 봐야 되지 않냐. 국가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적 생산관계가 재생산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다양한 활동, 모든 다양한 활동을 국가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자본 독재 권력은 그 다양한 활동에서 자본 독재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자 정치 운동만은 뭐 결사적으로 빼버리거나 억압하려 되겠죠. 이 본질적인 문제에 비춰보면 반환원주의적 국가로는 노동과 자본의 적대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적대 속에 흔들어버리고 국가의 계급적 권력을 뿌리고 자본 독재 유지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반환원론자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헤게모니 개념을 반국가주의 원리로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래로부터 위로의 민주주의 형태의 지표를 제공하는 해결은 공장 평리에서 발견되는 생산자 민주주의 개념을 근거하는 비판적인 반국가주의 원리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반국가주의 원리로 기능한다. 하지만 자본 독재 극복을 위한 전쟁에서 국가를 포기하는 것은 노동자 정치 운동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래로부터 위로의 민주주의, 이런 대중적 호소력이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의와 당의 역할에 대한 불신의 선물이지만 또 불신의 밑거름이기도 하다. 계속 불신과 불신이 맴돌게 됩니다. 이에 관련해서 레닌은 제국주의 시대 국가들에서 배출된 변절적 지도자와 기회주의 정당들이 노동귀족층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것은 노동자 민중과 분리되는 현상을 지적합니다.
이 배신적 지도자들을 폭로하고 원할 필요성을 또 강조하죠. 어느 사회나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 현상들이. 제대로 어, 폭로하고 비판하고 몰아내고 할 필요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당 원칙과 뭐 당을 거부하는 것은 부르주아지 이후에 프로레타리아트를 완전히 무장해제하는 것과 같아요. 자본주의 근개의 전야로부터 공산주의 낮은 단계나 중간 단계가 아니라 가장 높은 단계로 건너뛰는 아니겠는가. 이런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건너뛰고 가는 또 낮은 단계에 거치지 않고 한 방에 높은 단계의 공산사회로 갈 수 있겠는 이런 이제 이런 비판과 함께 스탈린의 주장인데 당이 매일매일 프로레타리아 대중의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운동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뼈에 새겨야 되는 과제 같아요. 매일 새롭게 신뢰를 획득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해왔다는 것만 가지고 어, 계속 팔아먹다가 나한테 신뢰를 새롭게 끝없이 탈위계주의라는 주제는 지금 데리다하고 들레즈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조금 늦게 했는데 막 시간이 쫓겼지만 오늘 조금 일찍 시작했는데 쫓기네요. 이 탈위계주의 데리다는 뭐 해체론자로 유명하잖아요. 그 해체론이 무슨 구름 잡는 그 문학 뭐 텍스트 해석 방법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쪽이 있죠. 탈식민주의나 페미니즘 쪽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걸 막스주의와 결합한 인물이 어, 마이클 라이언이라는 인물. 마이클 라이언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론가인데 해체론과 변증법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배경은 보면은 네그리하고 짝짝꿍이고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들레즈는 뭐 그 들레즈는 차이 배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가면서 어, 뭐 차이를 궁극의 제일 원리로 그러니까 저는 차이 형이상학자라고 차이 형이상학자 다 형이상 비판하고 막 떠들어대면서도 실제로 자기가 형이상학으로 갑니다. 아티스트는 이 들레즈도 해결을 죽이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하죠. 어, 그 왜곡하는 대로 보면 그 PPT 맨 밑에 보시면은 차이가 대립에 비해 일차적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고 자본론에서 분화의 범주, 분화는 차이 쪽이죠. 노동 분화 이렇게 가로치고 이것이 대립, 모순, 소외 등과 같은 해결의 개념들을 대체하고 있다. 근데 자본론 이론은 그렇지 않죠. 자본주의 사회는 온갖 모순들로 작동하고 있다는 시작으로 소외의 괴로움을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고 대립 적대력이 끝없이 나오죠. 노동과 자본간의 적대력이 끝없이 나오죠. 이거는 요런 얘기를 이 들레즈가 할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한 게 아티세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띄우고, 그러니까 프랑스 국뽕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한번 더 혼나겠지만, 그렇게 막 자기들이 그 힘을 만들어가는. 근데 라이언은 이제 헐레닌주의자야. 맞아요. 혈중심주의자. 그러니까 데리다로부터 끌어들여가지고 혈중심주의를 끌어들여서 이 막스주의와 결합시키는 인물이. 그래서 이제 반차이적 위계 질서를 해소하는 게 사회주의다. 사회주의다. 그러니까 차이 없는 동질적인 위계 질서.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 그러니까 차이를 무시하는 위계 질서를 만들어 놓은 그것들을 깨는 게 사회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레닌의 중앙집권주의를 반막수주의다라고 규정했다. 그 분쇄된 국가를 뭐로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명확하다. 여전히 국가다. 그런 국가의 궁극적 사멸에 대해 말하지만
이런 지적과 함께 중앙집권주의 규칙, 그 행정 권력에 대해 집요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없는 사회에 대한 레닌의 생각이 막스 이후과는 거의 공통점이 없는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한다. 레닌과 막스는 다르지 않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레닌이 막스, 엥겔스의 글을 열심히 인용하는데도 파리코는 열심히 인용하는데도 또 국가사멸에 대해서도 열심히 얘기하는데도 이 중앙집권주의에 맞서서 라이언은 교황계를 넘어선 차이적 계획화, 뭐 세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차이적 계획화라는 거, 그 다음에 미시적 계획화는 가치 법칙을 폐지하는 것으로 가치 법칙의 폐지 이런 것들이 이제 네그리하고 같이 가는 그런 대목들. 근데 이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포위된 채 내전 겪으면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던 레닌 시대 소련이 국가 선열의 길로 왜 즉각 들어가지 못했냐 하고 비난하는 것은 호전적인 제국주의 국가들 앞에서 왜 스스로 무장해지를 하지 않았느냐 고 비난하는 거나 다름없다. 역사적 필연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라이언에게는 엥겔스가 반권위주의자들, 즉 무정부주의자들을 향해서 제기한 비판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권위적인 정치적 국가가 생겨나게 되는 사회적 조건을 일수하기 전에 그것을 일수하기 위한 국가부터 폐지해서 곤란하지 않나. 막스도 파리은행 몰수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 티에르가 비스마르크를 끌어들이기 전에 티에르 입장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것을 파리코멘이 결정적인 롤이라고 아쉬워했는데 막스에게도 혁명은 존재하고 가장 권위적인 것이라는 엥겔스 입장이 있는 거죠. 이 창의적 계획화에서는 뭐 조금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생각하겠습니다. 이 라이언은 어쨌든 조급하게 지금 당장 뭔가 공산사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 안 가고 있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 시대의 그 생산력과 또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자 민주주의를 넘어서 지배관계의 국가 선열로 향하는 절대 확실한 방책들을 찾아낼 필요성을 끊임없이 풍기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중심 운동과 욕구의 모든 위계적 고정화를 거부하는 자유주의 운동의 주요 이론과 네그리 역시 차이 개념을 칭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그리하고 들레즈, 가파리 얘네들하고 한 통이죠. 알티세라하고도 또 가까이 가죠. 노동자 계급 권력은 부르주아지 자본의 정치적 계급들이 중앙 집권화되고 동질적인 권력에 대한 부정입니다. 노동자 계급 권력은 모든 동질성이 해치다. 그런가? 이것도 얼핏 보면 좋은 말 같아도 아닌 것 같아요. 노동자 변경은 어떻게 할 거고, 이 동질성이라는 말은 추상인데, 추상 단위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 끝없이 동질성이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여러 이론가들이 과장하는데, 그 중에 과장이 제일 심한 인물이 네그리가 됐어요. 네그리가 제일 심하고, 아티세르가 그 다음 좀 되는 것 같고, 그나마 그래도 좀 진지하게 따라갈 만한 했던 게 저는 그래도 아더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더분. 재수없지만 이상한 소리 자꾸 해가지고 동북권 막 욕하고 그러는 거. 근데 라이언도 나름 또 성실한 데가 있었고 이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로 가는 한 단계 뭐 이런 거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사회주의는 자본의 경제적 합리성, 이윤의 합리성을 최고 형태, 우월한 형태다. 사회주의는 곧 자본주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사회주의에는 오직 성숙한 자본주의적 발전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 그래서 가는 게 뭐냐? 공산주의로 직접 간다. 국가는 파괴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노동 거부하자. 이제 노동이라는 거는 잉여같이 만들어내는 소외된 노동, 자본주의적 노동이죠. 그걸 거부하자. 다 좋은데 이 사회주의를 건너뛰고 자본주의 속에서 동시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공산주의 요체는
가치 가치 자체, 자본주의적, 사회주의적 변형 형태에 대한 동시적 파괴, 산노동 해방,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풍부한 욕구를 지닌 공산주의적 주체가 형성된다라고 주장하였어요. 이 노동거부를 결정하는 노동자, 또 공산주의적 주체의 출현, 이런 것들이 과연 70년대 잠시 있었는지, 현장에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날 왜 노동자 민중이 노동거부에 왜 돌입하지 않는가, 왜 못하는가, 여러 조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체를 이데올로기 호명 객체로 바꿔놓는 알트셀의 구상이나 지배당하기를 스스로 원하는 관리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아도르노의 비관론과 비교하면 네거리 공산주의적 주체는 원래 주체 개념에 더 가까운 것 같긴 해요. 뭔가 스스로 결정하고 창조하고 하는 존재. 그렇게 보는데, 그러나 현실 속의 실제 주체들은 어떤가? 그런 자본 독재로 인한 지배 관계 속에서 규정을 받아가면서 그 안에서 변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들, 복합적인 존재 아니에요. 지금 당장 뭐 할 수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할 가능성이 있는, 아니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잠재력을 활성화해야 되고 키워야 되는 그 운동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과정에서 어, 자본의 탄생부터 종말까지 적대 관계는 노동자 민주야말로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의 중심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신자파의 분들이 흔히 존재하는 반노동 중심주의는 거부해야 된다. 그러나 자본 독재의 분열책과 매수, 사회화, 이데올로기 등으로 계급적 단계에서 멀어지고 국자부대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재의 노동자 민중이 자연적으로 대한사회 건설에 적극 나서기는 어렵죠. 이 점에서는 그 앞서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손발대 역할을 하는 전위주의나 당의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당중심의 변혁 운동을 거부하는 신자파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다. 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 독재로 인한 파국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구체적 대안을 생산하고 노동자 민중과 공유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대한사회 건설에 적극 동참하도록 안내하는 거다. 그다음에 이 제국주의 자본 권력의 저항을 또 제압하려면 노동자 국가는 불가피하지 않나.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싸울 겁니까? 국가 권력을 지켜야 되잖아요. 국가 권력이 주인이 돼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노동자 국가 건설하는 게 결정적인 교두보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를 모두 다 악마화하는 신자권은 이상 받아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 국가가 노동자 민중을 지배하는 다른 억압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는 그 빨꼬민에서 얘기했던 그런 억압기구로 절박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확실한 조치를 마련하는, 요건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국가는 기존의 기름집에도 이 국가와는 성격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국가 소멸로 가는 거죠. 이 대안 생산을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건 조금 시간 걸리는 부분이지만, 오늘 처음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정리한다고 진짜 신자파가 극복되는 건 전혀 아니고, 대안 생산 과정은 진짜 좀 지난하다.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동 작업으로, 공동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 같이 협력해가면서 운동의 통일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소규모로 막수주의 강요하고 선전하는 소규모 그룹으로 머물 게 아니라 저 대중들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대한 운동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되죠. 그거 못하면 계속 그냥 적군파같이 그냥 들어오고 조금 변화시키다가 말다 하는 그런 운동이 끝났구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중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네, 아무튼 이 부족한 걸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연구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압축해서 더 얘기했으면 좋았는데 좀 장황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입니다.